북한이 어젯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한 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지난 4일 ICBM급 화성 14형 발사 후 24일 만입니다. 지리적 자강도에서 또 발사를 했죠. 또 심야 시간대에 발사를 했는데 허를 찌른 기습 발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은 아마도 이 시기에 발사했을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이 이제 원래 7월 27일 날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절, 그러니까 이제 정전기념일이죠. 이날에 발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발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상 상태가 내내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오늘 아침, 오전 정도에는 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날씨가 상대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상을 깨고 어제 밤에 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밤 정도만 되더라도 미사일 발사는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보통 이제 밤에는 우리가 안 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결국은 사람이란 게 뭐 생활 리듬이란 게 있고 그다음에 최대한 그런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을 이 실험 발사라는 거는 뭐 이렇게 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이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낮이나 아침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이 했던 그 행태로 봤을 때는. 근데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읽히기 때문에 되려 야간에 쏜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화성 14호를 이게 두 번째 발사 아니겠습니까? 네. 첫 발사 때는 아무래도 뭐 사진기도 갖다 대놓고 이래저래 사진도 찍고 하면서 기념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2차 발사 때는 사실은 성능, 특히 이제 대기권 재진입 성능이라든가 혹은 사거리가 얼마큼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성능을 이제 검증하는 게 주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그 시간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실제 그 결과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의도한 부분을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라고 예.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을 뭐 예상을 했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제 밤에 쐈단 말이에요. 이 시간적인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에서 27일 미국 시간으로 27일 날 전방위적 대북 제재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만 하면 이제 발효가 되는 상황인데 어제 밤 11시가 미국 시간으로 치면은 그 미국의 오전이 아침에가 됩니다. 아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그 야간에 발사한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발사하니까 당신들 정신 차리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뭐 들어달라 하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를 보면은 통상 보면은 대개 여명대가 말이죠. 해가 이렇게 뜰 때가 위성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시간이고 힘든 시간인데 그걸 이제 벗어나서 야간에 쐈지 않습니까? 예. 야간에 쏘게 되면 현재 미국이 가진 위성이 이제 3기는 그 광학 위성이고 하나만 레이더 위성입니다. 아마 어저께 그 잡아낸 것은 레이더 위성이 아니면 잡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 위성으로 잡기가 또 힘든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아까 야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카메라로 찍고 하는 부분은 아마 야간에도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작업을 할 때는 보면은 이동은 야간에 하지만 그거를 그 땅에다가 이동식 발사대를 만들어 놓고 그걸 고정시키는 작업은 이 사람들이 해가 뜬 다음에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라이트를 켜고 했었을 겁니다. 그 라이트 안 켜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야간에도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어르굴에서도 우리가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 현지 시간 오전이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으로서는 이번 기습 발사를 통해서 아무래도 한미 정보 능력 또한 좀 가늠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지 않았을까요? 뭐 사실은 예. 그게 계기였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볼 수는 있구나라는 걸 예. 알았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미사일 발사를 위성으로 탐지하는 것은요, 제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제일 확실한 방식은 이제 불꽃으로 먼저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어디가 불꽃이 딱 올라오면 그걸로 먼저 감지하는 것이 예. 이제 소위 이제 ICBM에 대응하는 미국의 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제대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발사 시간대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자선을 얼만큼 탐지했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북한을 향해서 24시간 계속 레이더를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예. 또 사실은 이제 좀 또 더 봐야 될 것은 보통 이제 할 때 또 이렇게 이지스함 같은 것도 바다에 나가서 북한 쪽을 감시를 하면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조망이 되었는지는 뭐 알 수는 없겠으나 일단 지금 뭐 어제 발사하자마자 저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도 준비를 다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뭐 꼭 대한민국 자산만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예. 물론 이제 미국 뭐 사실은 이 한반도 둘러보는 자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일본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과 정보망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과시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여기서 그냥 그 볼 수 있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받았으면 그 받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따 뭐 얘기 나오겠지만은 어떤 미사일 발사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렇게 북한이 쏘자마자 쏘는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거 자체가 억제력입니다. 냉전 시절에도 보면은 소련이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경쟁하는 냉전 시절에도 보면은 소련이 뭔가 이렇게 핵 미사일 같은 거 쏘지 않습니까? 네. 쏘면은 미국이 곧바로 이따가 반덴버그 공군기지 같은 데서 ICBM 쏴버립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니네들 핵폭탄이 날라와서 우리 미국 영토에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니네를 때릴 수 있다. 예. 라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일종의 억지력을 작용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있다면 움직임이 있을 때 곧바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 단계까지 올려놓기만 하더라도 소위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국방이 일단 시작점은 거깁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가놓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핵 억지력 같은 것은 뭐 전술핵이든 뭐든 그건 그 다음 단계 문제고요. 일단은 저쪽이 뭔가 움직였을 때 곧바로 반응적으로 때릴 수 있는 능력 이것까지 갖추는 것이 제일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 이제 뭐 현재 북한이 3,700km 고도까지 이제 미사일을 쏘았다. 그러면 우리 눈은 전역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기껏해야 현재 충청북도 정도에 있는 그 그린파인 레이더에서 예. 사거리 그게 뭐 한 600km, 9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벌써 그 자강도 무평리면은 그게 벌써 거리가 한 700km 됩니다. 그러면 고도 한 200km 올라가도 우리는 더 이상 까막 눈에 볼 수가 없고 네. 이거 결국은 이걸 보고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것은 미국의 군사위성이든 아니면 일본의 군사위성입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한반도를 볼 수 있는 위성 4개 가지고 있고 예. 일본은 6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제 그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과의 앞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리가 추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예. 문제고 일단은 북한을 억제를 하고 북한의 그 핵미사일 발사를 사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 이제 그 말씀을 지적을 잘해주신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미사일 발사 관련된 보도를 제일 먼저 한 게 일본 NHK였어요. 그러니까 NHK에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국내는 거의 한 20분 정도 있다가 이게 이제 언론에 이제 알려지기 예.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말은 뭐냐면 NHK가 자기가 능력 있을 걸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 방위성에서 곧바로 정보를 뿌린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틀린 게 국방에 이렇게 비용을 쓰고 뭐 인공위성 지금 이제 여태까지 13개인가를 쏘아 올렸는데 네. 올리면서 이걸 정당화해야 되니까 도대체 왜 하고 있냐. 예. 바로 이렇게 북한이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론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보내거든요. 작년에도 보면은 우리 언론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물을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일본이 가장 먼저 이제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소위 대북 감시 능력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근데 그 정도 수준만큼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 내에서 또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대북 정찰 감시 능력, 소위 전략적 정찰 능력을 갖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사일의 성능이 어느 정도 좀 향상이 된 건지도 궁금한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고 고도가 3,700km, 비행 거리가 1km라고 돼 있는 건가요? 네, 아니요, 예. 이게 1,000km. 네. 1,000km. 그럼 이 정도라면은 지금 어느 정도 좀 향상이 된 걸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7월 4일 날 쐈을 때 최고 고도가 2,800km 정도 됐고 요번에 3,700km니까 적어도 900km 이상 더 올라갔습니다. 사거리는 뭐 거의 비슷한데 한 50km 정도 더 나갔죠.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요번에 얘기했던 게 화성 14형을 2차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난번 미사일하고 이번 미사일하고 같은 미사일을 봐야 됩니다. 사거리가 연장된 게 아닙니다.
같은 미사일인데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지난번에 북한이 7월 4일 발사했을 때는 대형 중량의 탄도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정하기는 탄도 중량이 줄어들었다밖에 볼 수가 없어요. 탄도 중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거리가 늘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대형 중량을 했기 때문에 아마 1톤 이상 중량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1톤 이상 중량이라면 지난번에 화성 14형 가지고 1톤 정도면 알래스카 정도까지 갈 거라 예상이 되고, 예. 만약에 750kg 정도 중량이라 그러면 LA를 때릴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500kg 정도로 중량을 낮췄다 그러면 미사일 자체는 똑같은데 예. 출력하고 사거리가 똑같은데 이게 탄도 중량만 줄었기 때문에 한 500km 정도면 아마 5,000km 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우리가 뭐 전부 다 추정만 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이게 지난번과 미사일이 똑같은 미사일이라 그러면 예. 기술적 능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탄도 중량만 1톤에서 500kg로 줄인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가벼우니까 좀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예. 이번 발사에서 로프티드 궤도 방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그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발사할 때 방식이 로프티드 혹은 디프레스드 예. 이런 이제 런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로프티드라는 건 뭐냐면 들어 올렸다는 얘기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각 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프레스라고 하는 거는 저각 발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로프티드 방식으로 쐈다는 건 고각으로 쐈다는 얘기고, 대략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거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발사 각도는 한 86도 이상 정도의 각도로,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발사를 했고,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미국으로 쏴버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소위 자신들이 예상을 한, 그러니까 이 아무리 장항도 그쪽에서 멀리 그러니까 쏘더라도,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00km 쏘면은 결국 일본의 이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용 안에. 예.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 범위를 넘게 되면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이 디프레스 그러니까 로프티드, 그러니까 고각 발사를 통해서 원하는 범위 내에 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북한이 결국은 이런 그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서 그 탄두를 뭐 예를 들어서 바꿔 나간다거나, 혹은 뭐 일부 어떤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개량 같은 것들은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최대 사거리를 이만큼 쏠 수 있다. 뭐 탄두 중량이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소위 대북제재나 이런 부분 아무리 해봐라, 그래도 우리는 너희를 때릴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실제로 그런 본토 상당 부분을 좀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과연 핵 탄두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되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750kg 혹은 500kg 정도의 탄두만 갖고도 충분한 폭발력을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아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소위 1톤 얘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 북한이 만약에 원자탄 수준이 아니라 수소탄 수준의 파괴력을 원한다면은 디바이스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근데 반면에 디바이스가 작아지려면은 원자탄 정도 상태로만 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한된 파괴력을 가진 탄두를 미국 본토를 향해서 날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까지는 충분히 전달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군사 옵션을 논의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처음이죠.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군사적 옵션을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만은, 그러나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훈련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또 새롭지 않다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옵션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라 그럴 때 우리가 킬체인으로 좀 사전에 그 동향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하고 그러니까 현무 1, 2, 3 합치면은 예. 우리가 한 1,000발쯤 됩니다. 물론 이걸 이제 발수가 부족하다 해서 한 2,000발로 현재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2,000발을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뭐 이렇게 사전 공격해서 이제 파괴하겠다는 게 이제 킬체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수단이 이제 KAMD라 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걸 이제 요격하겠다는 건데,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패트리엇 2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3로 현재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주에 있는 그 사드 문제인데, 대통령께서 사드 발사대가 현재 2기가 현재 네. 배치돼 있는데 그 발사대 4기도
맞아 배치하는 것을 뭐 협의해봐라, 미국 측에 예. 협의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드가 이제 그 북한의 미사일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 KM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진 수단이 이제 KMPR 그래가지고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하게 되면 대량 응징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전 비행을 하는데 해발 고도를 100m에서 150m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하면서 북한의 레이더를 피해서 특정 부대를 실어 나르는 그 항공기를 막 도입을 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김정은을 제거하든가 하는 뭐 작전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군사적 작전인데, 아마도 대통령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삼축 체제를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그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측하고 북한의 그 핵미사일 시설을 제거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을 이렇게 연구해 봐라라는 지시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대화가 아닌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 예, 일단은 지금 예. 상황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능력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트리어트 2에서 뭐 3를 바꾼다, 그다음에 3 같은 것들이 일부 배치돼 있다고 하지만은 이 사드 포대 하나가 이 소위 말해서 페이트리어트 포대 한 10여 개 이상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당장 그 국내에 다 자산이 들어와 있는 것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 배치를 했을 때는 그야말로 패트리어트 포대가 한 10개 이상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데, 그래서 바로 그런 측면에서 배치를 해라라고 한 것은 이건 너무나 적확한 판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되려 늦은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아마 며칠 전에 보도 내용하고는 또 상충되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이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한다. 그럼 네. 일반 환경 영향 평가 하면은 이게 뭐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미 지금 뭐 8월 다 됐고, 그럼 연내 배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네. 지금 임시 배치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예.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일단 배치하고 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 정부의 어떤 기조하고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합법적인 절차화해 나갈 것이냐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현 정부가 본인의 색깔과 어떤 방향성을 유지해 가면서 해답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빨리 배치해야 된다라는 그간의 국방부의 어떤 노력들, 그 안보팀의 노력들 자체가 뭐 정권과 상관없이 그건 틀린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네. 것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지금 좀 설명을 좀 예. 하자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저께 바로 이제 그 국방부 얘기가 이제 사드의 그 발사 기지를 70만 제곱미터를 이제 미국 측에 줘야 되니까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미국 측에 처음에 제기했을 때는 32만 제곱미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식으로 한 뭐 4, 5개월, 5, 6개월이면 끝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벌써 끝났다고 합니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는 바로 32만 제곱미터 안에만 들어가면은 사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치를 해놓고 나머지 38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은 그게 뭐 1년 그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하고 관계도 별 문제가 없고 또 환경 영향 평가 문제도 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묘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 30만 제곱미터 안으로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히 대응하겠다. 그리고 필요시 독자 대북 제재도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고려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좀 의미를 파악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대북 제재라는 차원 자체가 결국 우리가 대북 제재 얘기할 때는 대부분 군사적 이외 조치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 외교적이라든가 경제적 조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통 독자적인 이 제재 같은 것들을 할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미국이 했던 방안들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것들을 그걸 이제 뭐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딱 타겟을 집어서 이 업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제한을 가하겠다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의미 있는 행동들, 그다음에 그 혹은 이 북한과의 좀 심각한 거래 관계가 있는 이런 국가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제재,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이거 굉장히 충분히 의미가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쨌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화 뭐 이런 노력이야 뭐 전쟁 중에도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하기는 하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참지 않고 이 부분을 응징하겠다라는 이런 의사가 우리 정부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국제사회도 충분히 그러한 노력에 동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국제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자막을 보면요. 단호히 대응을 하며 베를린 구상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베를린 구상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되 필요시 독자 대북 제재를 고려하겠다. 이 두 가지 방안을 잘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바로 북핵 문제에 대한 그 태도 자체가 바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태도를 바꿔서 북한과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그다음에 뭐 한미일 그 삼국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하면 현재 북한이 한국하고는 핵 문제 관련해서는 회담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태도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유엔의 제재에 의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으면 결국은 한국하고 회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를린 선언 구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강력하게 뭐 군사적 대응을 한다든가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 그래도 베를린 구상하고 그 동력을 이럴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를린 구상을 계속해 나간다. 다만 현재 북한이 자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또 이제 중국이 우리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뭐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우리가 사드 배치를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 얘기가 바로 동북아 안보 질서가 변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또 여기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안보 질서라는 그 측면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법안과 이란, 러시아를 한 개 법안에 집어넣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냈습니다. 그 사인을 하게 되면 북한과 이란과 러시아가 동시에 제재를 받게 되는 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현재 끊임없이 원래는 중국이 북한을 굉장히 비호했는데 이제는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가 더 북한을 비호하는 쪽으로 현재 가고 있는 상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가 좋아지고 또 중러 간 관계도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하고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한미일 삼국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체제가 되면 동북아가 잘못하면은 한미일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해서 과거 냉전 시대에 이 북방 삼각 체제하고 이 남방 삼각 체제가 이 대결하는 구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우려를 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외교부 장관은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거는 기호일 뿐이지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현재 분위기 자체는 자꾸 그쪽으로 가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역시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바라볼 것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능력을 갖추면은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를 할 것이다. 전제는 굉장히 맞습니다. 전제는 맞는데 어떤 능력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뭐 대응 능력을 가져 나가는 게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이게 국제사회에서 최종적인 것은 핵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을 가진 자가와 서로 대화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결국 지금 이 베를린 구상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되고 북한이 정말 우리하고 얘기할 정도로 목이 메이려면은 우리가 스스로 핵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미국의 전술핵이라고 갖다 놓고 난 상태에서 그렇게 돼야지 이게 핵이 얘기가 되는 거지. 북한 입장에서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 군사적 그 비핵적인 조치를 강화를 해서 뭐 북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아무리 잘 갖춘다고 한들 국제 정치의 맥락상 우리와 대화를 하는 것 자체는 북한 정권에게는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북한 정권은 지금 정당성 자체를 핵과 미사일에서 찾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국제적 압박 하에서도 지금 이렇게 밤중에 미사일 쏘는 게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판단하고 접근하지 않으면은 네. 결국은 실제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만큼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